김성환 씨, 당신은 무정자증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지연이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란 말이야? 어떻게 나를 그런 여자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떠난 지 5년. 나는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아빠, 드디어 아빠를 찾았어요. 내가 버린 아이들이 살아있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 서울 근교의 한 어린이집 앞. 봄바람이 불어오는 평범한 오후였다. 김성환은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무심코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58년 인생에서 수없이 지나쳤던 그저 그런 거리. 노란색 어린이집 건물이 눈에 들어왔지만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다.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탁, 탁, 탁. 구두 밑창이 보도블록과 부딪히는 규칙적인 리듬.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 주변의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철망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까르르, 까르르. 천진난만한 소리들이 공기를 채웠다. 김성환은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바라봤다. 색색의 놀이기구, 뛰어노는 작은 몸들, 그리고 아저씨,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처음에는 자신을 부르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철망 앞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쌍둥이처럼 닮은 남자아이들. 노란 어린이집 원복이 봄볕에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김성환의 발걸음이 멈췄다. 왜일까? 처음 보는 아이들인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두근두근. 심장 박동이 귓가에까지 들렸다.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까만 머리, 동그란 눈, 그리고 그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다. 우리 아빠 되어줄래요? 남자아이의 말에 김성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바람 소리도, 차 소리도,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헉, 헉.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농담이겠지. 아이들이란 원래 아무에게나 그런 말을 하니까. 김성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 한 아이가 작은 손을 철망 사이로 내밀며 말했다. 엄마가 아빠 사진 매일 보면서 울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맞죠?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 하얀 진단서, 무정자증이라는 세 글자,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 김성환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는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 던졌던 독한 말들. 그 아이가 내 아이일 리 없어. 지연의 울먹이는 얼굴, 떨리는 목소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둔탁한 소리. 쿵. 김성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철망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차가운 철의 감촉이 현실로 그를 끌어당겼다. 아이들을 다시 봤다. 코의 모양이 자신과 닮았다. 눈썹이 올라가는 각도도. 심지어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까지. 민준아, 민서야, 여기서 뭐해?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김성환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 목소리.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그 목소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지연이 서 있었다. 5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한눈에 보였다. 한때 윤기 있던 머리카락은 푸석해졌고 매끈했던 피부에는 잔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맑고 깊은 호수 같은 눈.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시간이 멈췄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다. 이지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성환 씨? 겨우 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김성환도 대답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주변이 너무나 고요했다.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떨어졌다. 하얀 꽃잎이 둘 사이를 천천히 가로질러 갔다. 어린이집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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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4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정적을 깼다. 엄마, 이 아저씨가 아빠 맞죠? 사진이랑 똑같아요. 민준이의 말에 이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 이제 들어가자. 하지만 민서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철망으로 달려왔다. 작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구겨진 종이였다. 아저씨, 이거요. 우리가 그린 거예요. 종이를 받아든 김성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2 아이.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빠 보고 싶어요라는 글귀. 기다려. 이지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는 순간 김성환이 외쳤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간절함을 담아 그녀를 불렀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 말을 끝맺지 못했다. 이지연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에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5년 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김성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의 기억들이 칼날처럼 그를 베어왔다. 병원 진단서를 들고 집에 왔던 날. 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지 못했던 자신. 무정자증이야.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러니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리던 지연의 모습.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그녀. 어떻게 나를 그런 여자로 볼 수 있어요? 그 진단서 가짜였어? 김성환의 물음에 이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가슴을 후벼 팠다. 이제야 의심하세요? 5년이나 지났는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김성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도 사과도 그 무엇도 지금 이 순간에는 무의미했다. 월요일 오후 2시 한솔제약 물류창고로 오세요. 이지연이 등을 돌리며 말했다.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다. 김성환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준 그림이 쥐어져 있었다. 바람이 불어 그림이 펄럭였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성환 씨죠? 한솔제약 감사팀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월요일에 뵙기로 한 건 취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씨가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김성환의 눈이 커졌다. 횡령? 이지연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시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모르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연루되면 곤란하실 테니까요. 전화가 끊어졌다. 김성환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라고. 하늘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고도 따뜻한 비. 김성환은 비를 맞으며 걸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들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5년 전 그는 비겁했다. 도망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를 살아있게 했다. 멀리서 어린이집 종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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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5번. 5년의 세월을 알리는 것 같았다. 제2장 불타는 진실. 월요일 새벽 5시. 김성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되어줄래요? 그 말이 메아리처럼 계속 울렸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도시의 불빛들만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다. 오후 2시 약속까지 아직 9시간.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탁자 위에 놓인 아이들 그림을 다시 펼쳐봤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림이 다르게 보였다. 아빠를 그린 부분만 크레파스가 진하게 덧칠되어 있었다. 얼마나 간절히 그렸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김성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5시 15분. 이 시간에 전화라니.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성환 씨. 큰일 났어요. 박현수 반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헐떡이는 소리 사이로 무언가 타는 냄새가 전화기를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창고에 불이 났는데 이 과장님이랑 아이들이 갇혔어요. 2층 휴게실에요. 순간 김성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쿵. 한번 크게 뛰고는 정지한 듯했다. 그리고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쿵쿵쿵쿵. 아이들이라니. 민준이와 민서가 어린이집 견학 왔다가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박 반장의 말이 중간중간 끊겼다.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다. 불이야. 대피하세요. 혼란스러운 소음들. 김성환은 벌떡 일어났다. 옷을 주워 입으며 동시에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계단을 뛰어내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15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는 동안 5년 전 그 창고의 구조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2층 휴게실, 북쪽 끝, 비상구는 2곳, 하나는 중앙 계단, 하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옆. 스프링클러는 3년 전 공사 때 설치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할까? 택시를 잡아탔다. 한솔제약 물류창고. 빨리요. 제발. 운전사가 백미러로 그를 봤다. 새벽에 이런 급한 손님은 처음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김성환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엑셀을 밟았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새벽의 서울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다. 평소 30분 거리가 15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그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 1개, 2개, 3개. 숫자를 세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이들의 얼굴만 떠올랐다. 그 작은 손, 그 맑은 눈.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창고가 가까워지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김성환의 가슴이 조여왔다.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지갑을 던지듯 주고는 창고로 달렸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소방차 4대가 물을 뿌리고 있었다. 붉은 불길이 2층 창문을 뚫고 나왔다. 유리 깨지는 소리, 철골이 휘는 소리, 무언가 무너지는 굉음. 콱쾅. 사람들이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다. 민준아, 민서야. 이지연의 절규가 들렸다. 그녀는 소방관 2명에게 붙잡혀 있었다. 건물로 뛰어들려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제발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김성환이 달려갔다. 이지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런 그녀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항상 강하고 당당했던 그녀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 성환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몇 층 어디야? 2층 휴게실. 문이 잠겼대요. 안에서, 아니 밖에서. 누가 일부러.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성환은 이미 뛰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막으려 했다. 위험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소방관의 팔을 뿌리치고 건물로 뛰어들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다. 뜨거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기침이 나왔다. 콜록, 콜록.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회색빛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손수건을 꺼내 물병에 적셔 코와 입을 막았다. 물은 금세 뜨거워졌다. 벽을 더듬으며 계단을 찾았다. 철제 난간이 뜨거웠다. 손바닥이 데일 것 같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1계단, 2계단. 올라갈수록 연기가 짙어졌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아, 민서야, 아빠야, 대답해. 처음으로 스스로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다. 그래, 나는 아빠다. 이 아이들의 아빠다.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빠, 여기. 무서워요. 2층 복도는 불길이 춤추고 있었다. 오른쪽은 완전히 불바다였다.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쿵. 나무 조각과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다. 왼쪽으로 돌았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 통로는 아직 불길이 약했다. 하지만 연기는 더 짙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나아갔다. 휴게실. 문이 보였다. 체인이 걸려 있었다. 자물쇠까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둔 것이 분명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뒤로 물러서 있어. 문에서 떨어져. 김성환은 주변을 둘러봤다. 소화기가 벽에 걸려 있었다. 뜨거운 금속을 잡고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져 있었다. 쿵. 체인을 내리쳤다. 쿵. 한 번 더. 쿵. 3번째 타격에 체인이 끊어졌다. 문을 열었다. 연기가 확 쏟아져 나왔다. 안이 보이지 않았다. 민준아, 민서야, 아빠.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기어 들어갔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바닥 가까이가 그나마 나았다. 2 아이가 창문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작은 몸을 서로 꼭 껴안고 있었다. 김성환은 2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 떨고 있었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이제 안전해.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복도에 불길이 번졌다. 나갈 수 없었다. 창문. 2층이지만 뛰어내릴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다칠 것이다. 그때 화물용 리프트가 눈에 들어왔다. 전기는 끊겼을 것이다. 하지만 수동장치가 있었다. 5년 전 자신이 직접 설치를 감독했던 비상수동장치. 아이들을 안고 리프트로 갔다. 철문을 열었다. 안은 아직 연기가 덜했다. 꼭 잡고 있어. 절대 놓치지 마. 민준이가 목에 팔을 감았다. 민서가 등에 매달렸다. 두 아이의 무게가 느껴졌다. 생명의 무게였다. 수동 레버를 당겼다. 삐걱, 삐걱. 녹슨 소리를 내며 리프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내려갔다. 쿵. 위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건물이 흔들렸다. 리프트가 덜컹거렸다. 아빠, 무서워요. 민서가 울었다. 괜찮아. 아빠를 믿어. 절대 놓지 않을게. 김성환은 아이들을 더 꼭 안았다.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려는 듯이 쿵쿵, 쿵쿵. 살아있다는 증거를. 1층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밀려 들어왔다. 캑, 캑. 기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살았다. 아이들이 무사했다. 민준아, 민서야. 이지연이 달려왔다. 아이들을 받아 안고 오열했다. 엄마, 아빠가 구해줬어요. 진짜 아빠가 왔어요. 민준이의 말에 이지연이 김성환을 올려다봤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맸다. 옷은 여기저기 그을려 있었다. 손은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도 울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구급차가 왔다. 의료진이 김성환과 아이들을 검사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연기를 좀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문도윤이었다. 이 과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오히려 짜증이 나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창고에 있던 서류들이 모두 탔다는군요. 증거가 다 사라졌네요. 이제 횡령 혐의를 벗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김성환이 산소 마스크를 벗고 일어섰다. 문도윤과 마주 섰다. 당신이 불을 지른 거요? 무슨 말씀을? 증거라도 있습니까? 문도윤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역겨웠다. 아, 맞다. 증거는 모두 불에 탔죠. 안타깝네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박현수 반장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김 과장님, 이거 받으세요. USB를 받아든 김성환이 물었다. 이게 뭡니까? 화재 전에 이 과장님이 저한테 맡긴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김성환 씨한테 전해달라고. 모든 자료의 백업이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문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반장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창고 뒤편 CCTV는 화재를 피했더군요. 문 부사장님이 새벽 4시 30분에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네요. 그리고 나온 건 4시 45분. 화재 신고가 4시 50분이고요. 증거였다. 명백한 증거. 문도윤이 뒷걸음치며 말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이야. 하지만 이미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다. 박 반장이 신고한 것이었다. 문도윤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경찰이 문도윤에게 수갑을 채웠다.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들 모두 끝장이야. 문도윤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졌다. 김성환은 다시 앉았다. 갑자기 힘이 빠졌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온몸이 아파왔다. 민준이와 민서가 다가왔다. 작은 손으로 김성환의 얼굴을 만졌다. 아빠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 이제 우리랑 계속 있을 거예요? 김성환은 아이들을 안았다. 그리고 이지연을 봤다. 그녀도 그를 보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그래.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모두 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6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연기는 흩어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마치 5년의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다. 제3장 조작된 운명. 그날 밤 김성환의 원룸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USB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보였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불과한 그것이 5년간의 거짓과 음모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빛만이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딸깍 소리와 함께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다. 각각의 폴더에는 날짜와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2019년 3월 김성환 의료기록 조작건. 마우스 커서가 그 위에서 머뭇거렸다. 클릭하는 순간 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 구한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맑은 눈동자가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클릭. 문서가 열렸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다. 깔끔하게 정리된 표와 함께 세부 계획이 적혀 있었다. 마치 기업의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체계적이고 치밀했다. 그것이 더욱 소름 끼쳤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을 이토록 사무적으로 계획했다는 사실이. 대상 김성환 한솔제약 물류팀장 37세. 목적 이지영과의 이혼 유도 및 회사 내 영향력 제거. 방법 S병원 비뇨기과 검사 결과 조작, 무정자증 진단서 위조. 실행 일정 2019년 3월 15일 - 3월 20일. 지시자 문선영 회장 부인. 실행 책임 문도윤 전무. 협력자 S병원 박준혁 원장. 보상 한솔제약 독점 의료기기 공급권 5년 계약. 김성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컴퓨터 화면이 흐려졌다. 눈물 때문이었다. 5년.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에 스스로를 불완전한 남자로 여기며 살았던 5년.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떠나보낸 5년. 아이들의 첫 울음소리, 첫 걸음마, 첫 아빠라는 말을 듣지 못한 5년. 다음 문서를 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심지어 자신이 병원에 가게 만든 방법까지 적혀 있었다. 회사 건강검진을 빌미로 특정 병원으로 유도했고 미리 준비된 가짜 샘플로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의사의 진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는
5년 전 그날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2019년 3월 20일. 병원에서 나온 후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 진단서가 든 봉투가 손에서 천근처럼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자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여보, 오늘 병원 어땠어? 별일 없지? 그녀의 미소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자신은 그 미소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다. 무정자증이래. 그 말을 꺼내던 순간에 지연의 표정.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진 눈.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있잖아. 뱃속에. 그 순간 자신이 내뱉은 독설들. 거짓말하지 마. 내 아이일 리 없어. 무정자증이라니까. 대체 누구야? 그의 아빠가 누구냐고. 지연이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나를 그런 여자로 볼 수 있어? 하지만 자신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의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 김성환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탕! 컵이 떨어져 깨졌다.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것은 마치 5년 전 깨져버린 가정의 파편 같았다. 전화가 울렸다. 이지연이었다. USB 확인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다. 5년의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다. 지연아, 이게 정말. 말을 끝맺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 어떤 말도 5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더 있어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주소를 받아 적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 한때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던 그녀가 지금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신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30분 후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건물은 오래되어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어둡고 좁은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죄책감이 더해졌다. 3층, 302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딩동. 문이 열렸다. 민준이와 민서가 뛰어나왔다. 아빠다. 아빠 왔어요. 아이들이 다리에 매달렸다. 그 순수한 환영이 오히려 더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자신은 이 아이들에게 아빠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거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100일 사진, 돌 사진, 어린이집 입학식 사진. 자신이 없는 5년의 시간들이 그곳에 있었다. 각각의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이지연의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이지연이 차를 내왔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한 모금 마시자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다. 그녀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두툼한 파일이었다. 겉표지에는 진실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문선영 회장 부인은 제가 당신과 결혼하는 걸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이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감정을 배제하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아팠다. 물류창고 직원 출신이 간부와 결혼한다는 게 그녀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구나 당신이 승진가도를 달리면서 문도윤보다 주목받기 시작하자. 서류를 넘기며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다. 거기에는 문선영이 작성한 메모, 이메일, 통화 녹취록까지 있었다. 집요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다. 단순히 이혼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성환을 회사에서도 축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너를 노리는 거야?
김성환이 물었다. 이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제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거든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거래 내역들이 나타났다. 엑셀 파일이었다. 수백 개의 행과 열의 빼곡히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실체가 없는 회사들과 거래하고 있었거든요. 선진물류, 미래로지스틱, 한솔유통, 모두 페이퍼 컴퍼니예요. 김성환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의 전문 분야였다. 물류와 회계.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다. 거대한 횡령의 흔적들이 3년 전부터 기록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또 모았죠. 혼자서는 무서웠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민서가 다가와 그림을 보여줬다. 아빠,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요.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서툴지만 행복해 보였다. 김성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지연이 말을 이었다. 오늘 화제.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내일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거든요. 그들이 알아챈 거죠. 창밖으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도시의 일상적인 소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위협적으로 들렸다. 문선영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김성환이 결심한 듯 일어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이지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널 의심했고 아이들을 버렸어.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이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5년 동안 충분히 울었기 때문일까? 일어나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 이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창밖을 내다보더니 몸을 떨었다. 문도윤이에요. 부하들을 데리고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점점 거칠어졌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 쿵, 쿵. 이지연 씨,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요. 김성환이 이지연과 아이들을 뒤로 밀었다. 그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5년 전에는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방문을 잠그라고 손짓한 후 현관으로 나갔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도윤이 서 있었다. 뒤에는 덩치 큰 남자 셋이 있었다. 양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정체는 뻔했다. 폭력배들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위협적인 침묵이 흘렀다. 밤은 길었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성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5년 만에 그는 진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문 앞에 서 있었다. 멀리서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처럼 들렸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새벽을 막을 수는 없듯이. 제사장 회장실의 비밀. 화요일 오전 10시. 한솔제약 본사 최상층. 엘리베이터가 45층에 도착했다.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김성환과 이지연이 나란히 걸어 나왔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렸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채웠다. 벽면을 따라 걸린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중 가장 최근 것은 작년에 세상을 떠난 한솔제약 창업주 문재원 회장의 초상화였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얼굴이 오늘따라 슬퍼 보였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적막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높은 곳에서 보는 세상은 작고 하찮아 보였다. 아마 문선영도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이 이 높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김성환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5년간의 거짓과 음모를 담은 증거들. 그리고 이지연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문재원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실의 기록.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니,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비서실을 지났다. 젊은 여비서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봤다. 특히 이지연을 보는 눈빛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마 그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회사에서 문선영을 거스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속이 있으신가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성환이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하지만 꼭 뵙고 갈 일이 있습니다. 비서가 망설였다. 인터폰으로 안을 확인하려 했지만 김성환이 그녀를 지나쳐 문을 향해 걸었다. 이지연이 뒤따랐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을 열었다.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반대편 벽에는 거대한 책장이 있었고 그 앞에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선영이 앉아 있었다. 6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은발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검은색 정장이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 아들 문도윤이 구속된 이후로 그녀도 평정심을 완전히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문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특히 이지연을 보는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도윤이가 구속됐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평소의 우아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다. 김성환이 앞으로 나섰다.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5년 전 제 진단서 조작,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어제의 방화교사.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문선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증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죠? 그녀가 의자에 깊이 기댄 채 말했다. 여유로운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숨어 있었다. 그때 이지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이 문선영의 시선을 끌었다. 순간 문선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일기장을 알아본 것이다. 이지연이 일기장을 펼쳤다. 낡은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다. 거기에는 문재원 회장의 친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떨리는 필체였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2019년 2월 15일. 오늘 선영이가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이지연이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쌓인 한이 묻어 있었다. 성환이 진단서를 조작했다고 한다. 내 며느리 지연이와 이혼시키려고. 이 여자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문선영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만하라고요. 하지만 이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2019년 3월 20일. 병이 깊어진다. 아마 오래 못 갈 것 같다. 선영이가 회사를 말아먹기 전에 증거를 남겨둬야겠다. 지연이가 믿을 만하다. 그 아이한테 맡기자. 회장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창밖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마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문선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녀는 책상을 짚고 겨우 서 있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를 병실로 부르셨어요. 이지연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그날이 떠올랐다. 2019년 4월 5일. 서울대병원 VIP 병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실 창가에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문재원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때 건장했던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며느리야. 그가 힘겹게 이지연을 불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이걸 내게 맡기마. 때가 되면 써먹으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건넸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거기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짜는 이거다. 선영이가 조작할 걸 알아서 미리 준비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간절함이 있었다. 성환이를 지켜주렴. 그리고 회사도. 내가 평생 일군 회사를 저 여자가 망치게 둘 수 없어.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이틀 후 문재원 회장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예상대로 문선영은 조작된 유언장을 들고 나타났다. 회사 지분의 70%를 자신이 상속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거짓말. 당신 따위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어요. 문선영이 날카롭게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김성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공증된 유언장이었다. 법무법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진짜 유언장입니다. 회장님은 지분의 30%를 회사 발전기금으로 30%를 직원들에게 나머지만 가족에게 남기셨더군요. 문선영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60년 넘게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건 음모야. 그녀가 비서를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비서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다. 손에는 영장이 들려 있었다. 문선영 씨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웠다. 한솔 제약의 여왕이었던 그녀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된 것이다. 문선영이 끌려가며 이지연을 노려봤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도 당신 아이들도. 하지만 그녀의 위협은 끝맺지 못했다. 수사관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다. 회장실에는 김성환과 이지연만 남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높은 곳에서 보는 세상은 여전히 작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민준이와 민서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은 더 정의로워졌다. 이지연이 창가로 걸어갔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 안도감이 보였다. 끝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승리의 기쁨, 허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김성환이 그녀 옆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5년의 간격이 있었다. 하지만 그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지연아, 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지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진짜 눈물이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순수한 감정의 눈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김성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박현수 반장도 있었다.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김성환과 이지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민준이와 민서가 뛰어오고 있었다. 박 반장이 데려온 것이었다.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뛰어들었다. 이제 우리 같이 살 거예요? 민서가 물었다. 김성환과 이지연이 서로를 봤다. 아직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5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가자. 이지연이 말했다. 김성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제호장 법정의 심판. 2024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봄비가 그친 후에 맑은 아침이었다. 법원 건물의 화강암 계단이 아직 젖어 있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김성환은 계단을 오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문선영과 문도윤 모자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5년간의 거짓과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기도 했다. 법원 로비는 이미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한솔제약이라는 대기업의 스캔들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김성환은 묵묵히 걸었다. 그의 옆에는 이지연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민준이와 민서가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 와보는 법원이 신기한지 두리번거렸다. 높은 천장, 대리석 기둥, 엄숙한 분위기. 모든 것이 낯설고 거대해 보였을 것이다. 민서가 김성환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아빠, 여기가 나쁜 사람 혼내주는 곳이에요? 김성환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오히려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래, 오늘은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날이다. 제3호 법정.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방청석은 거의 만석이었다. 한솔제약 직원들,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성환 가족에게로 향했다. 검사석에는 젊은 여검사가 앉아 있었다. 박지원 검사. 경제범죄 전담팀의 에이스로 알려진 그녀는 이미 수북이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김성환과 눈인사를 나눴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가. 피고인석은 아직 비어 있었다. 하지만 곧 그곳을 채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5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했던 그들이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오전 10시 정각. 법정 경위가 기립을 명했다. 모두가 일어섰다. 판사가 입장했다. 60대 초반의 여성 판사였다. 정연숙 부장판사. 공정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표정은 한없이 진지했다. 법복이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모두 앉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입장했다. 문선영이 먼저 들어왔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솔제약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이제 수의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눈빛은 퀭하니 꺼져 있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문도윤이 들어왔다. 그 역시 초췌해 보였다. 교도소의 한 달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수갑은 풀렸지만 그들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붉은 자국이 그들의 현재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검사가 일어섰다. 기소장 낭독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문선영은 2019년 3월 한솔제약 직원 김성환의 의료 기록을 조작하여 박지원 검사의 목소리는 명료했다. 하나하나의 혐의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문서위조, 사기, 횡령, 배임, 방화교사, 살인미수. 죄목이 늘어날수록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떻게 한 사람이, 아니 한 가족이 이토록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문선영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유명한 대형 로펌의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형식적인 부인이었다. 판사가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첫 번째 증인은 S병원의 박준혁 전 원장이었다. 이미 사법거래를 통해 감형을 약속받은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019년 3월 15일 문선영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김성환 씨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병원과의 모든 계약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문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무언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두 번째 증인은 박현수 반장이었다. 그는 화재 현장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새벽 4시 30분 문도윤이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휘발유통이었다. 저는 그날 새벽 일찍 출근했습니다. 문 부사장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봤지만 설마 방화를 할 줄은. 박 반장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다. 동료들이, 아이들이 죽을 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증인석에 이지연이 앉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5년 전의 일을 증언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쁨, 남편에게 말했을 때의 설렘, 그리고 그가 무정자증 진단서를 들고 왔을 때의 충격.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저는 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진단서가 진짜라면 그도 충격받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저를 의심하고 아이들을 부정했을 때 이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김성환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기억이 칼처럼 그를 베었다. 저는 혼자 아이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때 민준이가 손을 들었다.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5살 아이의 목소리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판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검사를 봤다. 아이의 증언은?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아이들도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판사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민준이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작은 몸이 큰 의자에 앉으니 더욱 작아 보였다. 마이크가 그의 키에 맞춰 조정되었다. 이름이 뭐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김민준이에요. 5살이에요. 민준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민준이가 피고인석을 봤다. 문선영과 시선이 마주쳤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저 할머니가 우리 아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아빠가 아픈 거 아니었는데 아프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법정이 숨을 죽였다. 그래서 아빠가 우리를 못 만났어요. 우리는 매일 아빠 보고 싶었는데.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제 아빠가 왔어요. 불이 났을 때 우리 구해줬어요. 진짜 아빠예요. 민서도 손을 들었다. 판사의 허락을 받고 오빠 옆에 섰다. 저 아저씨도 나빠요. 그녀가 문도윤을 가리켰다. 불 질렀어요. 우리 죽을 뻔했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아이들의 증언이 끝났다.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고발이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기 때문이다. 김성환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5년 전 그날을 상세히 증언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절망, 그리고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후회와 자책이 묻어났다. 저는 그 진단서를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가 이지연을 봤다. 그녀도 그를 보고 있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 죄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검사가 최종 논고를 시작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문선영과 문도윤의 죄상을 정리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방화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들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거짓과 조작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검사가 판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들에게는 법에 준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공허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했다. 그는 단지 정상 참작을 호소할 뿐이었다. 피고인 문선영은 남편을 잃고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문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면 문선영은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다. 김성환은 우리 가문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만하세요. 이지연이 일어서며 외쳤다. 당신에게는 반성이라는 게 없나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이 다시 정숙해졌다.
판사가 피고인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다음 공판은 5월 29일입니다. 그때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문선영과 문도윤이 다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했다. 김성환 가족이 법정을 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의 질문에는 동정과 응원이 담겨 있었다. 김성환 씨, 한 말씀 해주시죠.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김성환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이지연과 아이들을 봤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가족으로서 민준이와 민서가 아빠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법원을 떠났다. 봄볕이 따뜻했다. 멀리서 종이 울렸다.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였다. 새로운 하루의 중간 지점.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다. 차를 타고 떠나는 길. 민서가 물었다. 아빠, 이제 나쁜 사람들 혼났어요? 김성환이 백미러로 아이를 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응,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5년의 공백을 메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긴 여정의 시작.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가요였다.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이지연이 창밖을 보며 작게 흥얼거렸다. 김성환이 그녀를 봤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봄은 깊어가고 있었다. 여름이 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듯 그들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체육장 다시 아빠의 자리. 2024년 5월 29일 선고일. 아침 일찍 김성환은 거울 앞에 섰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2달 전과는 달랐다. 그때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평온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원룸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해 보였다. 저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가. 전화가 울렸다. 이지연이었다.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난 2달 동안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매일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다. 대기업 회장 부인의 추락, 5년간의 조작된 이혼, 그리고 극적인 재회. 모든 요소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자리가 거의 차 있었다. 한솔제약 직원들이 많이 왔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회사를 좀먹던 암세포가 제거되는 순간이었으니까. 민준이와 민서는 오늘 유치원에 갔다. 아이들에게 법정의 무거운 분위기를 다시 경험시키고 싶지 않았다. 박현수 반장 부부가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다. 십시정각. 판사가 입장했다. 정현숙 부장판사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다. 그녀의 손에는 판결문이 들려 있었다. 그 종이 몇 장이 문선영과 문도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입장했다. 2달 전보다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특히 문선영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 당당했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문선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 작은 탄성이 흘렀다.
15년. 64세인 그녀에게는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었다. 피고인 문도윤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문도윤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인생도 사실상 끝난 것이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반성의 김이 없음, 특히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방화 범죄의 중대성, 모든 것이 엄중한 처벌의 이유였다.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었고 5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법관도 인간이었다. 또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라는 극단적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문선영이 마침내 일어섰다.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판이 끝났다. 문선영과 문도윤이 다시 수갑을 차고 호송차로 향했다. 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그들에게 야유를 보냈고 일부는 침묵으로 지켜봤다. 김성환과 이지연이 법원을 나왔다. 취재진이 둘러쌌다. 이제 어떤 계획이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김성환과 이지연이 서로를 봤다.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죠. 이지연이 대답했다.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답이었다. 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봄은 이미 지나가고 초여름의 햇살이 뜨거웠다. 가로수의 잎사귀들이 짙은 녹색으로 변해 있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이었다. 유치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엄마, 아빠, 민준이와 민서가 품에 뛰어들었다. 아이들은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저 엄마 아빠가 함께 마중 나온 것이 좋을 뿐이었다. 오늘 한강 가요. 민서가 졸랐다. 김성환이 이지연을 봤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넓은 잔디밭에는 몇몇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쉬고 있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물결이 반짝이며 흘러갔다. 김성환이 돗자리를 폈다. 이지연이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을 꺼냈다. 아이들은 벌써 뛰어놀기 시작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5년 만이네요. 이지연이 말했다. 한강에 함께 온 것이 5년 만이라는 뜻이었다. 예전에는 자주 왔었다. 주말마다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시켜 먹으며 시간을 보냈었다. 김성환이 그녀를 봤다. 햇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5년의 고생이 남긴 흔적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어 놓았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2달 동안 수없이 한 말이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그만해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이지연이 미소 지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김성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준이가 달려왔다. 아빠, 자전거 타고 싶어요. 한강변 자전거 대여소에서 4사람이 탈 자전거를 빌렸다. 민준이와 민서는 아직 보조바퀴가 달린 작은 자전거였다.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시원하고 상쾌했다.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노을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김성환 가족은 강변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예쁘다. 민서가 감탄했다. 아빠, 우리 내일도 와요. 민준이가 말했다. 김성환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자주 오자. 이지연이 무언가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5년 전 이혼할 때 돌려받았던 결혼 반지였다. 이것도 돌려줘야겠네요. 그녀가 반지를 김성환에게 건넸다. 그의 손이 떨렸다.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 안쪽에는 여전히 그들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SW&JY Forever.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성환이 물었다. 이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민준이와 민서가 부모 사이로 파고들었다. 네 사람이 서로를 안았다. 완벽한 원이 만들어졌다. 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원. 저녁 8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놀다 지친 것이다. 김성환이 운전을 하고 이지연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원룸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와요. 이지연이 말했다. 김성환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정말 괜찮겠어요? 아이들이 원해요. 매일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김성환이 차를 멈추고 이지연을 봤다. 그녀도 그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김성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이지연이 말했다. 김성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이번에는 진짜 약속.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야경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 많은 불빛 하나하나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행복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그리고 김성환 가족처럼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도. 집에 도착했다. 작은 빌라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차갑고 낯설던 곳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느껴졌다. 아이들을 안고 계단을 올랐다. 민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아빠, 내일도 있을 거지? 응, 아빠는 이제 계속 있을 거야. 김성환이 속삭였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뽀뽀를 했다. 그것은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일상이었다. 거실로 나왔다. 이지연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 이사 준비 도와줄게요. 이지연이 말했다. 짐이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다 여기 있으니까. 김성환이 대답했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 밤 11시. 김성환이 일어섰다. 그럼 내일 봐요. 문 앞에서 그가 돌아섰다. 지연아. 네. 사랑해. 5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다. 이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사랑해요. 문을 나서는 김성환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내일이면 이사를 할 것이다. 원룸을 정리하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5년의 방황을 끝내고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현수 반장이었다. 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재판 잘 끝났다면서요? 네, 반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솔제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복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무로요. 놀라운 소식이었다. 회사가 그를 다시 부른다는 것. 그것도 임원으로.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러세요. 가족과 상의하시고요. 전화를 끊었다. 가족과 상의.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이제 그에게도 상의할 가족이 있었다. 원룸에 도착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5년 동안 그는 최소한으로만 살았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시련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새벽 2시. 짐 정리가 끝났다. 박스 몇 개가 전부였다. 내일 이것들을 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아니, 되찾은 삶을 이어갈 것이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슴속에 가족이 있었다. 민준이, 민서, 그리고 지연이.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한강을 달리고 있었다. 자전거 바퀴가 구르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지연의 노랫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내일의 현실이 될 것이다. 5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았다. 그 빛은 가족이라는 이름이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시 아빠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이